한국은 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하버드 석학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안보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노아 리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미국과 한국의 해양 안보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제가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 기지에 있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태평양의 뜨거운 태양이 스테인리스 같은 바다 위에 반짝이는 오후였습니다. 아름다운 와이키키 해변과는 달리 군사기지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죠. 올림픽 훈련 중간 브리핑이 막 끝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대장이 한국 기자단과의 인터뷰 중에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핵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명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미군 사성 장군이 한국의 핵잠수함 운용을 현실 가능한 전략으로 인정한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전 세계 안보 지형에 하나의 균열이 생긴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의 후 저는 참모 중 한 명인 마이클 대령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튼 씨, 오늘 들은 내용은 단순한 의례적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 매트릭스를 고려하고 있죠.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을 때 마이클 대령은 창밖의 진주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평양은 넓습니다. 그런데 수중에서 보면 훨씬 더 복잡하죠. 우리는 기존의 접근법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하와이의 별을 바라보며 오늘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동맹국의 핵잠수함 배치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미 고위 장성의 발언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파도 너머로 새로운 안보 질서의 윤곽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종종 명시적인 선언보다 이런 미묘한 순간들에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하와이의 그 오후, 파도 너머로 던져진 발언이 지금 동아시아의 해양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의 연이은 실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들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전술핵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ICBM은 물론이고 해상 발사 능력까지 갖추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워싱턴 DC의 랜드 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미국 핵 전략가는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보면 향후 5년 내 잠수함 기반 2차 타격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게임 체인저죠. 이 변화에 대한 상호 억제 수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의 SLBM 탑재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무형의 외교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핵 억제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 된 것입니다. 2024년 4월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만난 최고위 전략 분석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잠수함 전략이 단순한 북한 억제를 넘어서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진정한 가치는 전략적 모호성에 있습니다. 수면 아래서 도쿄,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말 베이징의 한 안보 콘퍼런스에서 만난 중국 해군 전략가는 한국의 잠수함 증강에 대한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SLBM 능력이 북한뿐 아니라 지역 해양 안보 구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초 모스크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잠수함 능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의 잠수함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작전할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SLBM 전략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핵 억제 전략이 국경을 중심으로 한 선형적 대응이었다면 한국의 잠수함 전략은 다면적이고 비선형적인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바닷속에서 어디서든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잠수함의 특성과도 닮았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강력한 억제력이 되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웨덴의 전략문제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핵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국가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새로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깊은 바닷속에서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닌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위한 암묵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잠수함은 그 대화의 주요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첫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2021년 8월 출항부터 대한민국 해군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처음 공개될 때만 해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의 크기 확장으로 평가했지만 이 함정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내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3년 말, 저는 부산 해군기지에서 도산 안창호함의 일부 시설을 직접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아래 제한적으로만 공개된 내부에서 한국 해군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직 발사대 시스템이었습니다. 함 후미의 발사관을 통해 SLBM 6발을 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이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22년부터 진행된 두 번째 배치 모델의 개발 상황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함정들은 길이가 89m로 늘어나고 1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도입해 수중 작전 지속 시간도 현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4년 3월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만난 한 해군 장성은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해양 억제력의 플랫폼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략적 가치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함정의 진짜 가치는 핵잠 기술의 시험장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억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단순히 미국 해군의 전략 아래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제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에 맞는 수중 전략을 구현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9월 한국이 SLBM 현무 4.4의 발사 시험에 성공했을 때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동북아 해양 세력 균형의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SLBM 능력이 자국의 해상 방어 전략에 가져올 함의를 분석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국방성 내에 구성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기존 해상 패권 구조에 도전하는 새로운 변수였습니다. 이전까지 동북아의 해양 안보는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그리고 일본의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한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 구도의 제3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방위산업 컨설턴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프로그램은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후 70년 동안 굳어졌던 동북아 해양 안보 구조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점차 독자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독일 기술에 크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고유 기술이 76% 이상을 차지합니다. 도산 안창호급의 핵심 기술 중 상당 부분은 한국 방위산업체의 독자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물입니다. 2024년 4월 한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만난 유럽의 방산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누구도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도산 안창호의 진화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한국이 지역 안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자산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되 자신만의 전략적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오랜 안보 딜레마에 대한 창의적 해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동맹국의 핵잠 보유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냉전 시기부터 미국의 핵 독점 정책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으며 특히 바닷속 핵 추진 능력은 더욱 민감한 영역이었습니다. 영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 것은 특별한 예외였고 호주와의 오커스 협정 역시 중국 견제라는 특수한 전략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처음 감지한 것은 2023년 11월 워싱턴 DC의 한 정책 세미나에서였습니다. 당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비공개 세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 비확산 정책과 현실적 안보 필요성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바로 2024년 7월 림팩 훈련이었습니다. 사령관은 한국의 비공 유도 로켓을 직접 확인했고 천자봉함의 승선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한국의 해군 능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의 기회였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훈련 후 비공개 대담에서 사령관이 밝힌 견해였습니다. 그는 효과적이고 동맹에 이익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기술 협력과 억제 전략을 동시에 고려한 조건부 승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24년 초 시작된 미국의 입장 변화 배경에는 몇 가지 전략적 계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빠른 해군력 증강입니다. 2023년 말 중국은 6번째 핵잠수함을 진수했고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북한의 SLBM 능력 향상입니다. 2024년 1월과 3월, 북한은 연이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도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의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 미국 정보당국자는 이를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기술 이전 위협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보다 유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하와이에서 열린 미 한 2이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한국의 해양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외교적 수사에 가려져 있지만 이는 잠수함 기술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입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핵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SLBM을 보유하는 것이 지역 안정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의 신호는 2024년 6월 미 의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였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한 이 청문회에서 한 고위 국방부 관료는 우리는 동맹국들의 자체 방어 능력을 존중하면 이는 첨단 해양 플랫폼을 포함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지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2024년 8월 미국 해군 연구소의 일부 전략가들은 더욱 과감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동북아 해양 억제 강화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공식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직 공식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워싱턴 내 전략적 사고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본적 재조정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모든 동맹국에게 더 많은 안보 책임을 분담시키면서도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점점 더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023년 11월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조용히 결성된 NCG는 표면적으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실질적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NCG를 통해 한미는 북한 핵에 대한 공동 대응 시나리오를 비밀리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근처의 비공개 시설에서 열린 NCG 회의에 저는 외신 기자로는 처음으로 제한적 접근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회의 내용의 대부분은 오프 더 레코드였지만 그곳에서 감지한 동맹의 변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의 공동 운용 대신 한국형 핵잠의 운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호주에 제공한 AUKUS 방식의 지원과는 다른 보다 한국 주도적인 모델을 의미합니다. 미 해군 출신의 한 정책 분석가는 비공식 대화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UKUS는 영국과 미국의 기술로 호주에 잠수함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특정 핵심 기술에 대한 선별적 협력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 벨퍼센터 내부에서도 KSSN 공동 개발안이 미국 방산업계의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공식적으로는 부인되고 있지만 양국 간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워싱턴의 한 안보 컨퍼런스에서 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는 저에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느니 차라리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얻는 것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확산과 동맹 강화 사이의 새로운 타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도발적 행동,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으로 하여금 보다 유연한 동맹 정책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4년 4월 펜타곤의 한 작전 계획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양 동맹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앙집 중식 모델에서 벗어나 각 동맹국이 특정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체제로요. 한국의 경우 잠수함 작전이 그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의 심해 방위 전략팀이라는 특별 태스크포스가 2023년 말부터 가동 중이며 이들은 한미 해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서울에서 만난 한 국방 분석가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핵 능력 없이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은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중에서는 존재 자체가 억제력이 되니까요. 이러한 한미 양국의 접근법 변화는 동맹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줍니다. 확장 억제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술 기반 공동 억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벌어지는 이 동맹의 재편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식 성명이나 협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안보 구조가 보다 다층적이고 분산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역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도쿄에서 만난 한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복합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잠수함 능력 강화를 북한 억제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동북아 해양 안보 구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닷속에서 진행되는 동맹의 재편은 단순한 군사적 변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지형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핵심 군사시설이라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잠수함 건조 과정의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한국 조선 기술의 정밀도와 복잡성은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건조장 안에서 도산 안창호급 세 번째 함정의 마지막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려 3,000톤급 잠수함의 정교한 내부 시스템을 한국 기술자들이 자체 설계하고 조립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잠수함 선체의 핵심 재료인 HY100 특수강을 다루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한 고위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라 종합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극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용접부터 첨단 센서 통합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기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미-조선 협력 관계가 이미 해상 플랫폼 분야에서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제가 워싱턴의 한 해군 자문관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미 해군조차 한국 조선소의 정밀도를 인정하며 일부 신형 수상함의 구조부 설계를 한국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는 더욱 놀라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특정 수중 장비 부품 제작을 한국 기업에 의뢰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니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펜타곤의 한 조달 담당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밀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수중 고압 환경에서 작동하는 부품에 관해서라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신뢰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강점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통합 시스템 구축 능력에 있습니다. 잠수함은 복잡한 무기체계, 추진 시스템, 생명 유지 장치, 통신 장비가 모두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기술을 짧은 시간 내에 습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잠수함 소음 감소 기술입니다. 2024년 초 실시된 한 훈련에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미 해군의 최신 대잠 장비도 피해 성공적으로 침투했다는 비공개 보고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해군 전문가는 이를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해군협회 소속의 한 분석가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닌 해양기술 혁신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에 기반한 신뢰는 정치적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열린 한미 해군 심포지엄에서는 이례적으로 잠수함 기술 협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미 해군 대령은 비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닌 기술 파트너로 봅니다. 특히 재래식 추진 체계와 수중 플랫폼에 관해서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미-조선 동맹은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지정학적 신호입니다. 중국의 해양 팽창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북한의 핵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해양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그 신뢰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에서 만난 미 해군 제독은 한국의 조선 능력을 인도 태평양 전략에 숨겨진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호주, 영국과 함께 추진하는 오커스 협력체와 한미 해군 협력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한미-조선 협력이 민간 부문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말부터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은 미국 내 조선 시설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술자들은 미국 조선소에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선 산업 부활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24년 초 한국의 한 방위산업 컨설턴트는 이런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자 외교적 레버리지가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군사 기술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기술이 만든 신뢰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갖지 않고도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이 동맹에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워싱턴 DC의 한 싱크탱크가 발간한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잘 요약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잠수함 개발은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핵잠수함이 한국에 제공할 전략적 자율성과 억제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배치-II 잠수함 건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잠수함은 전임자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고 더 오랜 시간 수중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핵추진 기술에 대한 연구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전략적 절제입니다. 일본의 한 안보 전문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창의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초만 해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유보적이었던 워싱턴의 태도는 점차 협력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림팩 훈련에서 사령관이 보여준 열린 자세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미국 국방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 분산된 억제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든 억제력을 미국이 제공하는 대신 동맹국들이 각자의 특화된 억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국의 인식 변화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 북한의 핵 위협 증가,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군사 부담 확대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024년 6월 제가 참석한 워싱턴의 한 비공개 안보 세미나에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맹국들과 기술적 상호 보완성을 추구합니다. 모든 기술을 독점하는 대신 핵심 파트너들과 선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죠.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경계와 우려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베이징의 한 군사 논평가는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북한과의 협력 강화로 인해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속의 균형은 서울과 하와이, 그리고 워싱턴 사이에서 조용히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 강화는 단순한 국방력 증강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저는 부산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훈련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이 장면이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자산이 아니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은유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억제력, 드러내지 않고도 존재감을 나타내는 전략적 자산. 그것이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입니다. 균형자는 꼭 눈에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한국의 전략 잠수함은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시아의 신흥 균형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적 도전, 외교적 복잡성, 재정적 부담 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씩 진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이 과정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 바다 아래의 신흥 균형자는 그 목표를 향한 한국의 창의적 접근법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변화의 순간을 기록하며 앞으로도 이 중요한 전략적 진화를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정 도착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하역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무기가 끊임없이 하역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3년을 벌었다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조달청의 마렉 야블론스키 대령입니다. 20년간 군수품 조달과 전략 분석을 담당해왔고, 특히 공군 전력 증강 사업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새로운 동맹을 발견하게 된 과정에 대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르샤바의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습니다. 국방부 조달청의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였죠. 차가운 겨울바람만큼이나 냉랭한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브리셀발 한 장의 공문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이 EU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상회하는 현 상황은 더 이상 예외로 인정될 수 없으며 2025년부터는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문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권고는 사실상의 명령이나 다름없었고, 이를 무시할 경우 각종 EU 기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급히 소집된 회의실에서 참모들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2년간 준비해온 73억 달러 규모의 F-16 현대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벨라루스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발트해에서는 러시아 해군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력 증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EU의 결정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폴란드 공군의 현 전력이 프로젝터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F-16 48대, 수-22 18대, 미그-29 21대. 숫자들이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현재 전투기들의 가동률은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었고, 그마저도 정비 비용은 해마다 30%씩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소련제 전투기들의 부품 수급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F-16의 정비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던 중 문득 제 시선이 회의실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1970년대 폴란드가 자체 생산했던 전차들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PT-91 전차가 시험 주행을 하는 모습, 생산 라인에서 정렬해 있는 모습, 외국 바이어들이 둘러보는 모습까지. 당시 우리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만든 PT-91 전차는 러시아의 T-72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고 여러 나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조지아, 이란, 이라크까지 우리의 전차를 신뢰했죠. 심지어 인도의 T-72 전차 개량 사업도 우리 폴란드의 기술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차 PL-01을 선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유럽의 군비가 축소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군수 시장이 축소되고 자국 내 수요마저 줄어들면서 한때 최첨단을 자랑하던 우리의 생산 라인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산 강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참모들의 시선을 끌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신흥방산 강국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예산 제한 통보 이후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국의 군사장비 현황을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우연히 발견한 한 보고서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시아 타임즈의 방산 특별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지난 10년간 방산 수출이 12%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차 한 대 없어. 전쟁에서 고전했다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이 조사를 시작했고 곧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도입하려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10배 속도로 K2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헝가리가 발주한 44대의 레오파르트 전차 중 18대만이 납품된 반면 한국은 22개월 만에 68대의 K2 전차를 생산했다는 사실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K2 전차는 러시아의 T-72는 물론 최신형 T-90과 비교해도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특히 톤당 27마력이라는 기동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죠. 88% 이상의 국산화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였습니다. 처음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이것이 F-35의 새로운 파생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였고 그 성능은 F-35와 견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KF-21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스텔스 성능, 첨단 레이더 시스템,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F-35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생산 능력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천의 스마트 팩토리는 98%의 자동화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 지멘스의 85%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더구나 이들은 이미 F-16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보잉의 항공기 부품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KF-21은 우리의 예산 제약 속에서도 공군력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가 그만큼 밝아질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깊이 파고들수록 이것이 단순한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완전히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의 122% 가동률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88.5% 가동률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의 생산 효율성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었습니다. K 전차는 이미 A1, A2, A3 버전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각 버전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KF-21 역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능력이 우리 폴란드에게 가져다줄 기회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분석에서는 현재 우리가 F-16 현대화에 투자하려던 73억 달러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유지보수 비용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분석에서도 한국의 우위는 명확했습니다. KF-21은 F-16보다 신형이었고 스텔스 성능과 첨단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판매가 아닌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폴란드 방위 산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가능성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위 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류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검증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방문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이곳이 평범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공항부터 이미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티와 같았고 모든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사대표단을 맞이한 한국방위사업청의 환대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일정표,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준비, 그리고 전문적인 통역진까지. 모든 것이 정밀한 시계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첫 방문지였던 경상남도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항공기 제작 공장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에서는 수백 대의 로봇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전투기 부품들은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은 특히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이저 측정 시스템과 유압 조정 장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고 그 정밀도는 어포 용지 두께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던 항공기 제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질 관리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완성된 KF-21은 극한의 환경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의 온도 변화, 폭우와 모래 폭풍, 강한 전자기파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장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력의 부재였습니다. 어사모 공동에서는 단 3명의 관리자만이 전체 공정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98%라는 경이로운 자동화율은 독일 지멘스의 85%를 압도하는 수준이었고 이는 곧 안정적인 품질과 생산성을 의미했습니다. 결빙 상태를 만드는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엄격한 품질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이런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엔지니어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완벽주의는 단 한 건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았고 모든 환경에서의 안정적 작동을 보장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가동률은 90%를 넘어섰고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폴란드가 겪고 있는 납기 지연과 생산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비행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폴란드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한때 우리도 유럽 최고의 전차 생산국이었고 PGL 소콜 전투기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목격한 한국의 기술력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었습니다. 마침내 KF-21 시험 비행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공군의 최고 테스트 파일럿과 함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부터 KF-21은 저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체의 반응성은 마치 제 생각을 읽는 것 같았고 조종성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고도 4만 피트에서 진행된 스텔스 성능 테스트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상 레이더가 KF-21을 포착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 전투기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자전 능력이었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동시에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는 능력은 F-35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시험 비행 후 이어진 기술 브리핑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접했습니다. KF-21의 레이더는 동시에 2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었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지상군과 해군 전력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은 정비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시스템은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감지했고 모듈화된 설계는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가동률이었습니다. 90%가 넘는 가동률은 우리가 운용 중인 어떤 전투기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부품 생산 시설도 방문했습니다. 복합 소재 생산부터 정밀 가공까지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F-16과 보잉 민간 항공기의 핵심 부품도 생산하고 있었고
그 품질은 미국 본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비전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와의 장기적인 기술 협력을 원했고 우리의 방산 산업 부활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귀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결정이 아닌 우리 폴란드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첨단 기술과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일구어낸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 될 것이었고 그들의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군 수뇌부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은 그 어떤 반대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고위 장성들은 물론 기술 참모들과 재정 담당자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정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던 것입니다. 보이치에흐 장군의 첫 질문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의 무기체계를 운용해온 우리가 갑자기 아시아의 신생, 방산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냐는 우려였습니다. 이는 많은 장성들이 공유하고 있던 생각이었죠. 저는 차분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참모장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품질 문제였습니다. 저는 KF-21의 극한 환경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과 영상 50도의 혹서, 폭우와 모래폭풍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은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생산 능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헝가리가 독일에 주문한 레오파르트 전차의 경우 4년이 지나도록 절반도 납품받지 못했지만 한국은 22개월 만에 68대의 K 전차를 완벽하게 생산해 납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서는 일부 장성들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98%의 자동화율, 어포 용지 두께의 4분의 1 수준의 오차, 24시간, 풀가동 생산체제는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질문은 군수 지원 체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방 무기 체계와 달리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도입할 경우 부품 조달과 정비 지원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였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이 제안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완제품 판매가 아닌 폴란드 내 생산 기반 구축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KF-21 부품의 일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정비 시설도 현지에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죠.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저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로키드 마틴, 보잉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고 F-16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방산 협력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 참모장의 날카로운 비용 관련 질문에도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F-16 현대화에 들어갈 예산으로 2배 가까운 KF-21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이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4시간이 넘는 토론 동안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특히 KF-21의 극한 환경 테스트 영상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혹한과 결빙 상태에서도 완벽한 작동을 보여주는 모습은 많은 장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놀랍도록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 국방을 이뤄낸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첨단 기술과 우리의 풍부한 경험이 만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폴란드 방위 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의 최종 승인은 이런 모든 고려사항들이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계획 수립과 기술 이전 협상 개시 지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넘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차가운 겨울 아침 공기를 가르며 저는 바르샤바 해군기지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주변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군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이의 시선은 아직 어두운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보이치에흐 장군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제안을 했을 때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그의 말에 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한국의 정확한 납기 준수는 이미 유럽 방산업계에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 참모장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6개월 만에 첫 인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F-35의 경우 계약에서 첫 인도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었고 유로파이터도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송기의 거대한 화물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빛 날개를 가진 KF-21이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체 측면에는 폴란드 공군의 빨간색과 흰색 체커보드 마크가 선명했고 꼬리 날개에는 폴란드 국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후의 예산 제한으로 좌절하던 순간,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발견했던 순간,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하던 시간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고, 이제 폴란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가 아닌 폴란드 방위 산업의 르네상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저는 국방차관에게 우리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눈앞에 KF-21을 가리키며 이것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방위 산업을 부활시킬 결정적인 기회라고 말이죠.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우리 폴란드의 오랜 방산 경험이 만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유럽의 방산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KF-21이 경납고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다음 단계들을 떠올렸습니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육군이 진행 중인 K 전차 도입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진 상태였고 K9 자주포의 기술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우리 기술진들의 변화였습니다. 바르샤바 공대와 우로츠와프 공대의 연구진들은 이미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었고 일부 기술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샀고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꿈꾸던 폴란드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양국의 협력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어디까지인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